이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액티비스트가 된 저에게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길게 이 책의 감상문은 썼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쓰지 못한 어떤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편저자이신 이영훈 교수께서 신동엽 시인을 길게 언급하고 또 그 시를 인용한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송구스럽게도 제 다음 순서가에 안병직 교수님께서도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나는 4.19의 시만 읽은 게 아니라 5.16의 밥도 먹고 자랐다 이런 그 말을 해서 저의 역사를 보는 어떤 태도를 대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들어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읽었다고 생각했던 4.19의 시는 김수영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김수영의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신동엽의 시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동엽의 시야말로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은 어떤 그 정서적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마음이 답답해서 만경강과 동진강, 영산강, 또 금강도 걸었습니다. 강둑을 걷고 또 자전거 길을 하루 종일 저 혼자 배낭을 메고 걸었습니다. 하루는 강경역에서 걸어서 부여까지 걸어갔는데요.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신동엽 시비였습니다. 강가에 있었어요. 제가 하루 1박 2일 동안 부여에 머무는 동안 분명히 그 부여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먹고 살게 해준 김종필 총리의 어떤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공원 구석에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엽의 흔적은 그 읍내에 온통 버섯 정류장에도 시가 쓰여 있고 문학관도 엄청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신동엽은 아시다시피 3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김종필 총리보다 절반밖에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본 부여는 김종필이 뭔가 이렇게 도와서 저거 했던 그 밥보다, 잘 먹게 된 밥보다 신동엽의 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신동엽은 우금치에서 죽은 수만 명의 원혼들을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서 이 땅에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을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는 전봉준의 동상을 세우고 최근에 시국에서는 남태령 대첩이라는 그런 또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오지영이 지어낸 이야기, 그것을 다시 신동엽이 시로 쓴 이 이야기는 참 힘이 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자본주의, 반서구, 반문명, 농촌 향수, 조선 전통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있고, 여기에 반일이라는 것이 매운맛을 내는 양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영훈 교수님이나 이 책의 저자들과 생각을 좀 달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먼저 보수 지식 사회에서 영미진보라는 2차 대전 직후의 세계를 풍미했던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주도했던 영미진보라는, 어쩌면 아직 이 땅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외래의 품종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파트너 내지는 어떤 우리의 공통된 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영미진보의 자식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애써서 부인을 해왔지만 이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자존심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인물을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없겠나.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한 사람인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국지가 어디 주인공 하나겠습니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저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익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판서집 아들이죠. 경기도 광주 심판서 집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서자가 못 되는 얼자였습니다. 정식 첩의 자식도 못 되고, 아니 본부인 정실도 아니고 첩도 아닌 천첩, 그 집에서 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마 신익희가 조선 정기에 태어났으면은 노비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비면 노비니까요. 후기에 태어났으면 영락 없이 홍길동이 되었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고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뻘되는 그 정실에서 나신 큰 형님이 공부를 시켜줬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고 1948년 5월 10일 아까 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전국회와 또 거기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2인자로 등장했습니다. 아마 그는 대한민국을 무한 긍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민주당의 원조, 선조, 할아버지로 모셔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익희로 하여금 그 후손들을 꾸짖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조봉암 같은 경우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친북 주사파를 꾸짖게 할 수는 없겠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사 무슨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시까지 생존하고 있던 엄숙진이라는 사람, 특무대에서 양이섭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대법원에 2011년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의 짧은 공부로서는 해방 전국에서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한국인과 운동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막스 레닌주의로부터 영미 진보로 전향을 했습니다. 아마 미 군정 당국과 미군의 정보기관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의 성과이기도 했겠죠. 그분들이 많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보편주의자들로서 루스벨트 정부의 주요 요직을 하고 있거나 미군정의 젊은 장교들하고 오히려 이야기가 잘 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심산 김창숙이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면 농지개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이순탁 같은 분도 있죠. 연희 전문 교수였던 이순탁 기획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어떤 주역들로서 함께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특히 이제 편저자이신 이용훈 교수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책의 제일 처음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떤 날카로운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포함하여 주요한 정치인이 거의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대차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에서 주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공부가 짧으니까 제가 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을 여기 자료집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진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1962년 5월 초 서울의 중앙의료원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께서 심산 김창숙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아직 군복을 입은 모습인데요. 이미 이 병문안 전에 2달 전 3월 1일 날 심산에게 건국훈장 최고 등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 이시영 두 분한테만 건국훈장 최고 등급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심산을에게 드리고 이 병문안을 하고 바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자 또 직접 문상을 한 사진이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머리도 짧게 깎은 군복을 입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박정희로서 이 당시에 이런 선택을, 이런 일을 왜 했을까? 듣보잡 군인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심사는 누군가? 바로 1960년 4월 25일입니까? 교수단 데모를 하야하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기 하루 전날 하야를 요구하는 교수단 시위의 정신적 거기에 직접 나가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신적 어떤 배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황직 교수란 사람이 군자들의 행진이라는 책에서 잘 묘사를 해놨는데
저는 아니 같은 그 시기에 인천 김성수에는 2등급을 물론 인천은 이제 그때 이미 돌아가셨지만 2등급을 드리면서 1등급 대한민국장을 심산에게 수여한다. 저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리고 바로 그 해에 1962년에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무려 18명의 자 강우규, 김구, 김좌진, 김창숙, 민영환, 손병희, 신익희, 안중근, 안창호, 오동진, 윤목일, 이강년, 이성훈, 이준, 조병세, 최익현, 한용훈, 허위 이렇게 이 중에서 6분은 대한제국의 충신들이었습니다. 1907년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망하기 전에 대한제국을 위해서 어병을 일으켰던 분들 또 뭔가 대한제국의 망함에 뭡니까 저기 1905년의 사건 이런 걸 보고서 어떤 이른바 분사 순사하신 그런 분들을 6분이나 대한민국에서 건국훈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김용삼 선생께서는 한번 뚝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아주 격렬한 소감을 쓰고 있는데 저 역시 이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너무 절박했구나.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박정희 대통령만 한 것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치가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결국 오늘날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저는 사실 제가 뭐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2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아주 뭐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 저는 백범을 이렇게 1969년도인가에 이 이승만 동상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백범 동상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역. 제가 어디에 가서 무슨 뭐 강연 같은 걸 하다가도 다른 이야기 뭐 아무리 해도 그렇게까지 다 이쁘게 봐주는데 백범 선생에 대해서 조금만 털 것이라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제가 강연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참석자 중에 누군가가 반발해서 뭔 그딴 얘기를 하냐고 막 일어나서 항의를 하셔서 중단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백범을 이렇게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습니다. 제 시간이 한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제 말씀의 요지는 다 지금까지 77년 동안 너무 다급했다. 흡사 무슨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막 급히 달리다가 간혹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영혼이 따라오는지를 본다, 뭐 따라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한민국 너무 급하게 달려온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우리의 영혼이 따라오는지를 되돌아 봐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77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쓸 때가 되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성공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이제 쓸 때가 되었고 그것은
독립협회로부터 시작된 민주공화국을 세우자. 우리 한반도에서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모든 사람이 자유시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또 모두가 다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야말로 동양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목표를,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던 우리의 독립운동의 창시자들, 이상재,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같은 그런 분들의 그 원래의 목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2차 대전 후에 국제정세 속에서 절반이나마 나라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왔고, 또 그것은 여러 가지 운에 의해서 그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어떤 지속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도 갖추어서, 사실 저는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그게 중국의 공산혁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있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리핀만 해도 전혀 한국은 베이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떤 행운에 의해서 지금 77년 동안의 이런 발전이 있었는데, 이제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쓸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또 통일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저자들이 이 책을 쓰신 편저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를 하셔서 아주 격렬한 글을 쓰셨고, 또 거기에 저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문제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대함을 가지고,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건국 과정에서의 그 다양한 참여 세력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좀 더 리버럴한 태도로 역사를 쓰시는 작업을 앞으로 해주시고, 또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태면은 이 학자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대중에 전달하는 데는 소설 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문학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거를 이렇게 좀 더 대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작업도 병행돼야 되지 않겠나. 바로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전달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자 녀석이 유치원에서 배워온 노래가 한국을 빛낸 백인인지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시작이 당군 할아버지가 무슨 좋은 곳에 터를 잡으시고 어쩌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넌 누구냐 하는데 아직도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역사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